사실은 부족했고 악역은 필요했다. 최근에 정말 뜨거웠던 사건 다들 아시죠? 바로 그 충주맨으로 유명한 공무원의 사직 이야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단순히 이 한 사람의 사건을 파헤치는 걸 넘어서려고 합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어떻게 거대한 분노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무섭게 퍼져나가는지 그 보편적인 심리 구조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당사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느새 대중이 완벽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그 이야기 속 악당을 향해 돌을 던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오늘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중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의 결과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이너스 22만. 불과 며칠 사이에 유튜브 구독자가 22만 명이나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숫자는 그냥 통계가 아니에요. 거대한 대중의 심리가 남긴 아주 선명한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을 알아야 그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타임라인을 같이 보실까요? 2월 12일에 사직서를 냈고 바로 다음 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게 공식적인 이유로 알려졌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이직 이야기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틀 뒤 15일에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왕따설, 내부 갈등 같은 루머가 터져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거 사실 아니다, 동료들 공격하지 말아달라, 고까지 했는데 이미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은 걷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그 결과가 바로 구독자 수 급감으로 이어진 거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왜 당사자가 직접 아니다 라고 했는데도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을 더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나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필요했는가 라는 질문에 집중해 볼 겁니다. 심리학에선 이런 상황을 설명 공백기라고 불러요. 한쪽에는 모두가 아는 엄청난 성공 스토리가 있어요. 이건 중요성이죠. 근데 다른 한쪽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갑작스러운 사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모호성이고요. 이 두 개가 꽝 하고 부딪히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커다란 빈 공간, 즉 공백이 생겨버린 겁니다. 인간의 뇌는 이런 텅 빈 상태를 본능적으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로 그 공간을 채우죠. 이건 거의 공식 같은 거예요. 루머의 힘은 사건의 중요성과 모호성에 비례해서 더 커지는 거죠. 어때요? 이번 사건에 딱 들어맞지 않나요? 소문이 자라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었던 셈이죠. 그럼 그 텅 빈 설명 공백을 가장 빠르고 쉽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복잡한 조직 내부 사정이라든가 한 개인의 복잡한 심경을 일일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 대신 재능을 시기한 무능한 동료들이라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악당을 딱 설정해버리는 거죠. 사회철학자 에릭 호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중운동이 좌절한 이들을 치유하는 이유는 쓸모없는 자신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때문이다. 딱 이 상황이죠. 질투하는 동료들이라는 악역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나쁜 주인공을 열심히 비난하는 동안 사람들은 비로소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했다고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초라한 일상의 모습들을 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이야기는 사람들 입을 거치면서 점점 더 완벽하게 진화해요. 처음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복잡한 부분들은 다 사라지고 질투, 왕따처럼 자극적인 핵심 단어들만 남아서 점점 더 커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시 유능한 사람은 관료 조직에서 못 버티는구나 라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편견의 틀에 딱 들어맞게 변형됩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비극이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은 슬픔이나 안타까움 같은 여러 감정 중에서 하필 분노를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쪽을 택하고 또 그 분노에서 어떤 만족감 같은 걸 얻는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유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할 때 차라리 누군가를 콕 집어서 화를 내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 사실 우리 뇌는 이 불확실한 불안감보다는 명확한 분노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불확실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분노는 정반대예요. 뭔가 확실하고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행동해야 한다는 강력한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불안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통제감이라는 훨씬 더 달콤한 감정과 맞바꾸는 거예요. 일종의 감정 거래가 일어나는 셈이죠.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가 온라인에 쏟아내는 그 뜨거운 분노는 사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깊은 무력감의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상상 속 악당을 비난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무기력한 구경꾼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볼까요? 이런 현상이 혹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놀랍게도 이건 문화나 국경을 다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아주 익숙한 패턴이에요. 뉴질랜드의 방역 영웅으로 불렸던 애슐리 블룸필드, 스웨덴 방역을 이끌었던 안데르스 테그넬,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 심지어 틱톡으로 스타가 된 사서 마이칼 스트레츠까지.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마다 대중은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시스템이 영웅을 지치게 만들었다. 관료제가 뛰어난 인재를 쫓아냈다. 어때요? 사람과 나라는 다 다른데 그 빈 공간을 채우는 이야기의 구조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죠. 이 모든 사례들을 보면 아주 분명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 한 사람의 얼굴, 즉 휴먼 브랜드에 너무 많이 기대게 되면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 대중은 마치 배신당한 것처럼 느끼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남은 조직 전체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직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건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건 결국 어떤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분노의 불길을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을 정리해 볼게요. 가장 큰 건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든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갈망이에요. 그리고 불안감 대신 분노를 느끼면서 얻는 감정적인 이득도 있고요. 우리 편과 저쪽 편을 나누면서 느끼는 소속감도 무시 못하죠. 소셜미디어는 이 모든 것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앞에서 일단 단순한 이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우리 마음속 불안을 잠재워줄 악당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만들어진 악당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면서 우리는 잠깐이지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 모든 감정의 흐름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폭시키는 거대한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향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때 아주 잠깐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저 악당은 진짜로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속 불안과 무력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서 급하게 만들어낸 건 아닐까?